아는 만큼 누린다라는 시간인데요.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 방송을 하면서 저희 시간에 순발력과 기동성을 책임져 주셨던 분이세요. 그렇죠. 가장 업데이트된 뉴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던 또 그 시간들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대통령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상원 하원 얘기는 잘 안 꺼내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많이 제가 얘기를 할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거나 민주당에서 이게 뭐 자연스럽게 그럼 스티뮬러스 관련된 얘기가 될 텐데 지난 이게 그저께밖에 안 되는데 오래전인 것 같네요. 네.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투표가 진행되고 있을 때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되면 블루웨이브라는 건 이제 대통령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상하원의 다수당 지지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그 상황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얘기되어 왔던 그 스티뮬러스 법안을 바로 통과시키고 내년 초에 내년 1, 4분기에 또 새로운 그 스티뮬러스 법안을 내놓고 그걸 또 통과시켜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행되는 것은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하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다수당 지지를 계속해서 유지하지만 그래도 성공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의석수를 좀 뺏겼죠. 예, 의석수가 뭐 지금 현재 뭐 7석 이상 낮아지는 그런 네. 상황이 될 것 같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기대 이상의 선전이다라는 그렇죠.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상원에서도 지금 아마 48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아직 뭐 4개 자리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민주당에서 더 추가하는 게 뭐 녹록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 주도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평가인 것 같아요. 공화당도 사실은 상당히 마음 졸이고 있는 거죠. 51석, 51석은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어떨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상원이 아직 계속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유지를 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이라고 할 경우에 예. 대통령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스티뮬러스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상관이 없을 리는 없겠죠. 당연히 당연히, 네. 상관이 있겠으나 지금 여러 가지 기대되는 시나리오들을 보면 우선 어제였어요. 그 미치 매커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본인도 이제 선거가 되셨죠? 있었고 이번에 뭐 말하자면 금의 환영했다고 하잖아요. 네. 하여튼 살아 돌아와서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상원이 열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하원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어제 가졌는데 스티뮬러스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가장 최우선의 그 사안으로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 2개는 이제 좀 정치적인 그런 당파적인 그런 입장에서 양당이 모두 벗어나서 좀 더 정말 솔직하게 협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이전에는 뭐 누가 봐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대통령 조언을 시켜주는 거 아니냐 선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됐을 것이고요. 네. 공화당도 뭐 그 반대의 입장에서 있었을 때니까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또 가장 큰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안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네. 그것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향적으로 살펴보겠다 또는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네. 결국은 뭐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공화당의 지도부 입장이 전향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런 면 또한 결국은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뭐 어제는 제가 알기로 다른 뭐 기자회견이나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이 블루웨이브가 아까 달성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 대통령이 누가 되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선이 지금 된다 하면 여전히 전과 같은 그런 힘의 균형이 계속해서 뭐 좋게 얘기하면 유지가 되는 거니까 네. 협상이 녹록지 않을 거다. 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상원이 여전히 공화당 주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슈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상하원을 다 수성했죠. 그러니까 하원은 뭐 수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전한 거죠. 선방했죠. 선전한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대법관 이게 어떤 것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느냐라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대법관에 있어서 보수적인 그 포지션을 강하게 밀고 나가서 대법관 인준까지 마무리했다. 짧은 시간 내에. 네. 그걸 이제 지지층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반영됐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스티뮬러스죠. 여기서 이제 그들의 말하자면 보수당의 철학에 계속해서 밀려나지 않고 우리가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그 부분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서도 녹록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그렇죠. 기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네. 감안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게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 대통령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뭐 곳곳에 지금 그 로스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게 당장 이게 바로 최우선의 사안으로서 다루어지겠느냐라는 또 그런 회의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저런 식으로 만약에 로스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예.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자는 건데 거기까지 가서 뭔가 얘기가 결론이 나오려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한 두세 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요. 저도 예정에 없던 질문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어떤 데는 재검표, 뭐 재검표 위스콘신에서 재검표 하는 거는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네. 그래 법적인 권한이니까 과거에 당신이 이겼을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이겼을 때는 그보다 더 적은 표차였는데도 상대방 저 힐러리 후보가 쪽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문제는 없어요. 그거는 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펜실베니아의 경우는 이제 그 메일인 밸럿이죠. 메일인 보트에 대해서 선거일까지 도착한 것만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거고 네. 지금 현재 포지션은 이번 금요일까지 오는 것까지 다 카운트를 하겠다라는 건데 3일 후에 도착하는 것까지 인정하겠다. 예, 그래서 네. 이게 아마 금요일까지일 겁니다. 네. 도착하는 거.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그 문제는 그거대로 또 다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주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 네바다죠. 지금 오늘 아침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투표권이 지금 주어져서 네. 여러 가지 오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또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법적인 이 분쟁이 시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하나라면 그래 뭐 이게 사안이 어떻게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니까 언제까지 걸리겠구나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 보니까 네. 예측이 어려울 것 같고 반면에 그럼 이제 뭐 자연스럽게 대선 얘기를 막 하게 됐는데요. 지금 그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스테이시 5개인데 그 중에 뭐 노스캐롤라이나는 그다지 뭐 변동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지 4스테이트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서부의 애리조나나 네바다 그리고 동부의 뭐 펜실베니아하고 조지아인데 제가 지금 잠깐 봤을 때 조지아에서도 표차가 뭐 또 10,000표로 줄어들었고 애리조나도 뭐 팍스뉴스 같은 데서 이미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선언했는데 표차가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여전히 유동적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주 네바다하고 애리조나를 이대로 끝내면 270표가 돼서 끝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모든 무엇이 뭐 당연한 말이지만 카운트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계산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조지아도 바뀔 여지가 있다고 그들은 뭐 뭐 기대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펜실베니아도 뭐 첫날은 뭐 아시다시피 거의 60만 표 차이가 나다가 지금 한 10만 표 차이로 줄어들었거든요. 1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가 또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270표로 끝내버리면 대통령이 어떤 하나를 가장 승산이 높은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할 여지를 주는 게 되겠지만 말하자면 현저하게 승리를 할 경우에는 뭐 300석, 여러 가지를 해야 300석 되니까. 이상.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공화당의 어떤 말하자면 어떤 원칙론자들 또는 그런 다른 목소리들을 또 기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론이라던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 게요. 뭐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화당에서 그 미치 매커넬 원내대표가 얘기한 부분도 있고 또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열릴 때 뭐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겠으나 적어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룰 사안이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공화당에서 얘기를 했으니 다루어지겠죠. 예. 일각에서는 땡스기빙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는 너무 가깝죠. 그 전에 타결될 가능성은 좀 희미하죠. 지금 모든 뉴스의 중심이 그쪽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면에서 볼 때는 좀 네.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이게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3월 말에 통과했던 케어스 액트가 뭐 연장을 했어도 결국은 대부분의 것들이 이번 연말을 마지막으로 연말을 끝으로 다 만료가 된 그런 것들이다 네, 보니까 뭔가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겠죠. 제발요. 근데 네. 이제 공화당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과연 저런 혼돈 속에서 스티뮬러스 책이 과연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지 회의적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또 늘어나다 보니 그렇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땡스기빙 때 선물처럼 주어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물 건너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정아 씨도 변호사님한테 답답한 김에 자꾸 여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내년으로 그러니까 상원 하원이 다음 주인가에 아마 오픈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상원이 다음 주,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하원. 하원이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까? 이게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시 연방정부 예산 연장안도 당시에 9월이었었죠. 9월인가요? 8월 말이었나? 9월이었나? 그때 9월로 기억합니다. 해서 12월 11일까지였었어요. 네. 그것도 또 추가로 다뤄야 될 것이고 뭐 산적한 상황이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음 해까지도 갈 여지는 오히려 낮지 않죠. 그 가능성은. 오히려 그게 전문가들이 더 보는 데 있어서는 그 확률이 더 높다. 그 확률이 더 높다라기보다는 설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은 연말 경기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다 이제 더 또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또 뭐 적은 금액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게 훨씬 더 큰 금액으로 필요하고 또는 뭐 그 이상의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2월까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12월 안에? 12월 안에요. 네. 12월 안에 어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세법이 확연하게 바뀌거나 물론 그 경우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을 그렇죠. 말하는 거고요. 네. 기존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원래 계획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플랜들이 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숫자가 바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대비해 놓는 게 필요하겠죠. 그 문제, 그 세율 문제, 그다음에 그쪽의 정책 문제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봐서 함께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네. 변호사님이 또 변호사시면서 CPA이기도 하시니까 네. 가장 정확한 대답을 전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미국 변호사 존청을 검색하세요. 법률가 회계를 한 곳에서 존청 변호사 NCPA. 아무래도 바이든이 백악관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점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바뀌었을 경우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는 게 필요할지를 준비를 한 건데요. 네. 네. 상황이 만약에 바뀌면 다음 주엔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뭐 조세 정책이다 이런 거 말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가로 누릴 수 있을지 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좋아요. 내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뭐 해당 없는 그런 것들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세법이라고 하는 것,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득세라는 게 있고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거죠.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받는 프로퍼티 텍스죠. 재산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자산을 누군가에게 옮겼을 때 발생하는 그 트랜스퍼 텍스, 뭐 증여세, 상속세죠. 크게 봐서 이렇게 세 가지인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얘기한 자산을 보유했을 때 가진 재산세라고 하는 것에는 뭐 그다지 복잡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데 거기에 그냥 퍼센트 곱해서 나오는 게 재산세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는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플래닝 내지는 그런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어떤 제도상의 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한 플래닝의 관점에서도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는 데는 소득세와 증여상속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득세 면에서 또한 개인 소득세가 있을 것이고 뭐 소득세와 증여상속세를 말씀드릴 건데요.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가 있고 법인 소득세가 있죠. 비즈니스를 하는데 법인의 형태로 할 경우는 법인세를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한 개인 소득세라는 건 뭐 피해갈 수 없는 걸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40만 불 이하 이게 그 AGI라고 해서 이런저런 걸 다 빼고 나서의 40만 불인지 아니면 전체 소득을 말하는 건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 40만 불 이하로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과 똑같다. 그렇죠. 뭐 네. 사실 더 말씀드리겠지만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당의 정치적인 레토릭으로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늘어나겠으나 세금이 올라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이 있잖아요. 염려들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뭐 스몰 비즈니스 오너 아니면 뭐 워킹 뭐 피플 뭐 미들 클래스 피플 뭐 이런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결국은 그거의 연장선일 텐데 세금이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40만 불 이하의 어떤 그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게 이들의 포지션이고 실제 내용도 뭐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네. 개인당인가요? 가정당인가요? 그 가정, 40만 하우스홀드겠죠. 불이라는 거. 가구당, 하우스홀드는. 가구당. 네. 예, 예. 네. 그래서 세율이 뭐 바뀌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그 밖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더 좋아지는 것들이 뭐냐라는 것들도 또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는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내가 디펜던트 차일드에 대해서 1인당 지금 현재는 뭐 2,000불까지 텍스 크레딧을 주는 거고 그 중에 또 한 1,400불 뭐 좀 기술적인 얘기가 됩니다만 그 중에 일부 금액은 내가 세금을 안 내더라도 그에 추가로 돌려주는 그런 성격이라서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어떻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세금이 1,000불이면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통해서 2,000불이라고 했잖아요. 네. 2,000불로 원래는 다 줄이는 건데 내야 될 세금을 줄이는 그렇죠. 건데 1,000불이 남잖아요. 줄이고 나서도 남잖아요. 그 1,000불에 대해서는 돈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리폰 형식으로 받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추가로 더 준다라는 그런 뜻이죠. 세금을 줄이는 데 쓰는 것뿐만 아니라. 네, 네. 아무튼 그와 같은 내용이 지금 현재의 법인데 이 금액을 1인당 3,000불 또는 3,600불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안이 지금 공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의료보험 관련해서 지출하는 것도 우리가 그 가구 수에 따라서 또 본인의 어떤 플랜이냐에 따라서 그 프리미엄 의료보험료가 영향을 받는데 어떤 상황에서건 이 부담하는 비율이 본인 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정부가 보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뭐 얼마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아이테마이즈 디덕션, 그러니까 네. 항목별 공제로 내가 세금 공제에 쓸 수 있다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화가 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공약의 하나로서 이 의료보험, 본인의 의료보험 부담
비중을 자기 본인 소득의 8.5%로 캡을 씌워서 그 이상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같은 데 가입했을 때 본인 소득이 높아서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본인 소득의 8.5 이상은 안 내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Child Tax Credit하고 다른 건데, 네. 내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그 맞벌이 부부이거나 아니면 내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녀를 그냥 학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다른 어떤 교육기관에 보내야 되는 그런 교육비 또는 그 케어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또 발생하는 비용을 또 텍스 크레딧의 형태로 주는 그런 제도가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1인당, 자녀 1인당, 자격을 갖춘 1인당 그 자녀에 대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3,000불까지였었거든요. 근데 이걸 8,000불로 인상해주고 이거 배 이상 거의 뭐 3배 가까이 인상이네요.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최대 가구당 최대 금액을 16,000불로 제한하는 그와 같은 법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맞벌이 부부, 그 학교 다니는 그 자녀들을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기타 이런저런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그런 내역들이 다 자격을 갖출 수 있으니까 뭐 당장 이 정부가 바뀐다 해도 2020년에 대해서 해당은 안 되겠으나 실제 이게 뭐 쭉쭉쭉 나간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변동이 있을 테니까 감안하는 게 좋겠죠. 네. 사교육을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뭐 드는데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뭐 애플 케어 정도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거는 액수가 커서. 어떠세요? 법인세 인상한다는 것도 이슈가 되고 있던데. 법인세요. 네. 법인세율이 인상이 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연방세가 21%로 많이 낮춰졌었어요. 그렇죠. 저 트럼프 행정부 때 원래 34%, 35% 이러다가 그거를 28%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또 이거는 조금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지금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거리가 먼 건데 그 전체 인컴이 1억 불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원래 그 회계상의 이익에서 세무상의 이익으로 조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뉴욕 타임즈에서 어떻게 세금을 이거밖에 안 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결국은 세무 조정을 통해서 과세 소득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럴 경우에는 과세 소득이 내가 실제로 그 회계상 비즈니스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나 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어떤 세법의 어떤 남용, 맹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고자 1억 1억 불 이상 벌어들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뭘 하건 간에 이게 이제 미니멈 텍스라고 하는데요. 회계상 이익의 15%는 세금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법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인에 있어서는 큰 부분이고 네.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주요한 사안들이 있으니까 짧게 보면 네. 그 First Home Buyer Credit 네. 이죠. 예전에도 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근데 그것도 15,000불까지 그 리펀더블 크레딧의 형태로 줄 것으로 지금 공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앞서 40만 불 이하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40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사회보장세를 그 종업원의 입장에서 절반 내고 이제 회사가 절반 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원래 실링이 있거든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13만 불 정도까지 13만 7천인가요? 그 금액을 넘어설 때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안 내요. 근데 그게 만약에 40만 불을 넘는 그런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서 적용하겠다. 부활하겠다. 부과하도록 하겠다. 부과하도록 하겠다. 그런 게 있고요. 네. 이게 소득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그리고 짧게 증여세에 대한 부분, 증여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조금 더 시간 쓰셔도 돼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변호사님.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증여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때 굉장히 그 면세 금액 규정, 면세 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개인당 뭐 1,150만 불까지 평생 동안 내가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이 안 나오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가구를 놓고 보면 그게 엄마, 아빠니까 이제 2배가 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과세가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지극히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당선이 되면 원래는 지금의 이 법은 개정이 되지 않는 한 2025년까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많은 자산가들이 이에 해당하는 에스테이트 플래닝이죠. 증여 상속 계획을 실제 진행했고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 법이 바뀔 거예요. 절반, 최소한 절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500만 불이 되는 거죠. 면세, 평생 동안 면세가 되는 증여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게. 그러면 여전히 뭐 가족을 놓고 보면 뭐 1,000만 불이니까 높습니다만 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어쨌거나 거기에 있어서 증여 상속세에 큰 변동이 있다라는 것 따라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플랜을 빨리 해서 진행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바뀌기 전에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 하거든요. 그게 그랜파더 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여 상속세에서 큰 변화가 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거는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해왔던 오래된 법인데 이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하잖아요. 네네. 지난 주에 제가 설명을 했었던가요? 안 하셨어요. 안 했죠. 네. 그건 이제 뭐 다음 주나 더 하면 좋을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내가 부동산을 사서 나중에 양도 차익을 많이 발생해서 팔았어요. 그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규정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100만 불에 원래 샀던 집을 14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면 40만 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될 텐데 그 140만 불의 매각 대금을 돌아서서 일정 시간 내에 다른 자산으로 다른 자산을 투자하는데 쓰면 그 40만 불의 이익을 계속해서 미룰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과세를 안 해도 되게. 그럼 네. 영원히 계속 갈 수. 이론상 그런 거죠. 100만 불에서 시작을 했어요. 140만 불로 내가 팔았는데 돌아서서 140만 불짜리 샀어요. 그게 막 200만 불이 됐어요. 또 팔았는데 200만 불 딴 거 샀어요. 그러면 나는 100만 불짜리를 사서 뭐 1000만 불까지 되는 자산을 샀어요. 그 중에는 뭐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언젠가는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법은 이걸 끌어안고 있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100만 불에서 1000만 불이 됐을 때 돌아가셔서 상속이 되면 1000만 불로 스텝업이 되게 돼요. 세금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소위 그 스텝업 베이시스가 돼버리는 스텝업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그만큼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네.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네. 그게 연세가 많은 이런 분들은 어떤 자산에 대해서 증여 상속 계획을 할 때 그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주식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현금화한 뒤에 증여를 하거나 그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걸 계속 가져가는 이유가 됐었던 건데 그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스텝업 베이시스의 네. 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재력이 또 계신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네. 네, 이런 점들은 염두에 두시고 전청 변호사님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한테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